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이 매파적인 색채가 재확인됨에 따라 3대 지수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장중 한때 4.99%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를 주시하며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다음 뇌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청자들의 문의사항이 많았던 내용인 만큼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월가의 기대를 역시나 저버렸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도 이 아침 시간에 예. 금리는 동결하겠다. 그러나 이창용 총재가 매파 발언을 하면 금리를 동결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어제 마켓 워치의 1980년의 블랙 먼데이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는 예. 똑같이 예상대로 나와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한 48포인트 그야말로 이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비교적 큰 폭 떨어졌다 이랬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은 목요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정도로 우리 주가 특히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파월 의장이 그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월가의 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위험도 있으니까 좀 예. 완충시키기 위해서 다른 패드 인사들은 좀 비둘기파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법률가인 이렇게 파월 의장이 좀 그런 문제에서 완충 생각해서 좀 비둘기 발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최근에 그 공격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반항이라 하듯 아주 강한 나이파 기조를 해서 오늘 주가가 직전의 상승세를 흘러내리게 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마감 지수는 사실 뭐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 이것도 큽니다는 장중의 상승 폭의 상승세에 대비해서는 예. 굉장히 그렇죠. 막판에 아주 낙폭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파월의 과정은 아까 우리 강수민께서 정리했습니다는 그걸 통화정책 경제 측면에서 한번 의미를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예. 세 가지가 관심이 된다 그랬죠. 아시겠습니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례적으로 사실 인플레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된다 하는 입장을 표현했고요. 예. 그다음에 인플레 재발 우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인플레 타겟팅 2%는 지키겠다. 지금은 인플레 타겟팅을 좀 높여달라. 3% 4% 높여달라. 예.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누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2%는 정확히 지키겠다. 그것도 다른 패드 인사와 함께 지키겠다.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압력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도 향후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보다 물가 안정에 치중하겠다는 중앙은행의 채무를 중시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시장이 비춰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국채금리가 오늘 4.99까지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5% 공포를 얘기했을 때 어느 시청자분께서 너무 그 과잉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저도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건설적인 을 받아들였습니다는 4.99 장중한 때 마감은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4.98입니다. 5% 가시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이렇게 장후반에 흘러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1987년 블랙 먼데이 33주년을 기해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어제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5%대는 서프라임 직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서프라임에서 미국의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주거용 부동산이 이렇게 됐을 때 5.1%입니다. 거의 근접했죠? 예. 그래서 제2의 서프라임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의 시장에서 우려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되는 것이 오늘 상해 지수가 과연 3,000선이 무너질까? 어제 마감이 3,005로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김철은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3,005입니다. 우리가 2분기 성장률 6.3% 발표했을 때 상해 종합지수가 3,324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2분기 성장률이 높다 해서 이렇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된다, 증시 회복된다지만 예. 지금
2분기 성장률 높게 나오고 3분기 성장률도 엊그제 발표했으면 높게 나왔지만 지금 주가는 그 이후로부터 7월 30일 최고치인데요. 3,324 대비해서 10%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의 투자 비중이 높은 이래서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 중국 증시가 회복된다. 이런 시각은 이렇게 시진핑의 경제 운영 체계가 바뀐 상태에서 보면 지금 증시 모습이 많아진다. 오늘 3,000선이 무너지느냐. 어제 3,005로 끝났으니까 3,000이 무너지느냐. 예. 이 또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파월 발언을 보면요. 새로운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성장률이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져야지 결국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얘기 나올 때 월가에서 일부 사람이 이렇게 입술로 욕을 예.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 입술로 욕을 하는데요. 크레이즈,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소리 나왔을까?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강조하면서 예. 자, 지금 물가가 잡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인플레 타겟팅 수준보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가 있느냐? 유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예. 비판이 있으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자, 그동안 고용시장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 풀리지 않습니다. 미스매치 바틀렉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까지 건드렸습니다. 성장률이 잠재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예.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미친 사람일까?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해 3분기 이후에 미국의 성장률은 2%에 유지하고 있다. 노랜딩이다 하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3분기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지금 5% 얘기도 나오고 최소한 4%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파월 의장이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가 오큰 법칙입니다. 자막을 돌려서 오큰 법칙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1.7%입니다. 그러면 오쿤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의 성장률 2%든 4%든 성장률의 잠재 성장률을 뺐을 때 거기에 플러스는 인플레 갭, 마이너스일 때는 디플레 갭 이 얘기 나오는 기운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3분기에 성장률 2%니까 2% 빼기를 1.7이니까 플러스 최소 0.3%포인트 이상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월이 발언한 시점이 10월입니다. 예. 한 열흘 있으면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2%로 잡겠습니다. 4%로 잡겠습니다. 예. 그러면 4% 빼기 1.7은 2%포인트 이상의 인플레 갭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에서는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미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중요하느냐, 소득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내 주머니 사정의 소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홍영표 입장에서도 아무리 사치품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님께서 돈을 많이 주면 저 사치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치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없으면 굉장히 빈곤감,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저 월가에서 보면 저 사람 저 미쳤네? 어떻게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성장률까지 잠재 수준 1.7% 밑으로 떨어뜨려? 미국 경제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경기 침체를 고사하고 경기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레이지라는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 부분도 넘겨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은 머스크의 가격 할인 대책이 실패로 끝났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4월 달인가요? 우리가 1, 4분기 이윤의 실적이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지고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이윤 감소책의 대응 방법으로 테슬라는 가격 할인 정책을 나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감산을 나섰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은 자충사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한쪽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많이 고객에 건거했던 일부 대형 증권사가 당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느냐 하고 또 테슬라를 보유하고 올 수 있는 많은 고객분께서도 어떻게 그런 분석이 가능하냐 했는데요. 지금은 평가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3분기 실적 나왔죠. 삼성전자는 2조 4천억대로 올라섰습니다. 테슬라는 44% 정도 아주 급감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할인 정책은
상대방의 마켓쇼를 뺏는 이기적 게임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예. 감산은 감산돼서 반도체 수급이 개선돼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자 당사인 삼성전자보다 이렇게 다른 경쟁사도 도움되는 공생적 게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왜 이런 그 모습에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지금은 항상 경제에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예.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가격 할인 정책을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1980년대, 80년대 초반 상황과 마찬가지로 프라이스 메커니즘, 가격에 시장에서 서프라이와 디맨드 형성하는 프라이스가 이렇게 제대로 신호를 못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호가 못 오는 거. 이게 이제 유명한 정은천 교수 책에 나오는 베로 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입니다. 프라이스 이코노미가 아니라 쿼인티티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증시에서 수급이라 해. 지금 주가보다 수급이 결국 수급이 주가를 결정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할인 정책은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무역수지 이론의 제이코브 이펙트 때문에 초기는 더 악화됩니다. 수익이 더 악화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은 베로 그로스만 효과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시간이 가면서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뒷면에 우리 김채연 PD랑 같이 해서 뒷면에 김채연 PD가 이례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김남두 교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예. 꼭 시청자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남두 교수와 전혀 교류 관계 없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2024년 트렌드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많은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중에 가격 할인 정책과 관련돼서 얼마큼 이게 잘못됐냐면 예. 버라이어티 가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의 트렌드가 김남도 교수는 버라이어티 가격 정책.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그 홍영커랑 나랑 같이 비행기 같이 탔습니다. 예. 홍영커 저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하면 홍영커 입장에서는 한상춘 논세량과 같이 타는 그 자리가 똑같은 비행기 내에서도 자 대한항공 수직에서 가격을 높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영커 입장에서 또래 같은 한상춘 논세량이 이렇게 탔다면 굉장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는 가격을 똑같은 자리인데 낮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 보세요. 젊은 사람들 일식집에 가서 뭐 가마까지인가요? 뭔가 있죠? 오마까지인가요? 예. 오마까지에 척 하면 기어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게 버라이어티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가격 정책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김남주 교수의 앞으로의 가격 트렌드에서 버라이어티 가격 정책과도 정면을 배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충격으로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이파 파동을 몰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대출이라든가 상업용 대출의 규정으로 볼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 이상이 되면 잠재 부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지금 부실 상태는 예금 대비해서 지금 25%까지 급증했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4.5%, 4%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근데 4.5%를 넘어섰거든요. 부실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4.99%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상업용 부실의 문제가 부실 자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확산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오피스 빌딩들이 먼저 문제됐었죠. 오피스 빌딩들이 문제가 되고 공실이 되니까 도심의 주거가 이렇게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지금 문제가 되죠. 오피스텔이 지금 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피스까지 문제되다 보니까 지금 뭐냐 도심 내에는 고급 주택들 주거용 부동산에 고급 주택도 문제가 되는 이런 확산되는 상태죠. 예. 이런 상태가 지금 맞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김남주 교수 책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리커드 폴리탄 김철현 PD께서 리커드 폴리탄이라는 자막을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이 새로운 얘기인데요. 리커드 폴리탄은 리퀴드 액체 같다. 그리고 폴리탄은 메트로폴리탄의 약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과거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도심에서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 정주 인구가 많아지면
결국 거기에 문화역 이래서 도시계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유동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동화, 액체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싼 도시에서 머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김남도 교수 책은 자,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도심에 이제는 뭉쳐서 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미국의 국채금리와 함께 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예.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리퀴드 폴리탄 예전에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얼번 둠루프라고도 불리죠. 이 도시 죽음의 경고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 UDL 공포 있잖아요. 예. 도시 죽음의 고리가 형성된다. 이 컬럼비아 대학의 그 가운데 있으시죠. 예. 로버트 슐러 교수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가장 전문가인 컬럼비아 교수인데요. 이분이 루프 예. 이렇게 얼반 둠 루프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우리는 약자로 UDL 공포라 합니다. 도시 죽음의 공포 이 얘기인데요. 예.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많이. 김남재 교수의 리퀴드 플라탄이라는 것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고리를 하면 다시 한번 3차 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차 악순환 고리. 자, 전부 코로나 사태 디지털 때문에 전부 도심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높아집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요게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의 1차 파동이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이전에 2차 파동 오기 전에 요 고리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도시가 상업용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세수가 부족하겠죠. 예. 세수가 부족하면 뉴욕에 지들이 고향이 많은 지들이 득실득실 오는데 연봉 2억짜리 쥐 잡는 사람 이렇게 고용하겠습니까? 못 고용했습니까? 잘 못 고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도시가 마약의 냄새, 각종 도시 청소, 홈레스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런 아주 인프라 시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금리라든가 또 김남대 교수가 얘기했던 리퀴드 폴리탄 문제에서 이젠 정주 인구가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하면 오면 된다. 집값이 싼 데 산다. 이런 각도에서 도심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뭐냐. 도심의 그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결국 범죄 소굴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실이 됐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홈레스들입니다. 가장 좋아져. 올겨울에 가장 누릴 겁니다. 이게 시카고 공포입니다. 시카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때는 도시가 자 도시 죽음 고리에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것처럼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경고로 고쳤는데 이렇게 현실화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고민도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고민도 늘죠.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시장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한나라 금리체에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인터넷 시스템 전문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수습꺾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든 거 생각해서 인플레 잡기에서 기준금리를 요만큼 올리면 되는데 예. 시장금리는 수급상에서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급꺾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고 시장금리는 보이는 금리거든요. 예. 은행의 대출금리 이거는 기준금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증시든 외환시장이든 국채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중립금리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R4 금리는 실물 경제 안정 상황을 주는 거다. 침체도 안 시키고 경기 과열도 안 시킨다. 다들 아실 겁니다. R+스타 금리는 금융 건전한 시스템을 댑니다. 근데 R+스타 금리와 R+스타 금리의 괴리가 심할수록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만큼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가 통제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준금리 올라갈 만큼 더 올라가니까 시장금리가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R4 금리, R+4 간의 괴리가 더 발생하죠. 그러면
은행은 대선 충당 더 쌓이 되고 대선 충당이 더 쌓이 되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했던 거 회수 가격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 못해 은행 등급 강등되죠. 그리고 대출 회수 과정에서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상업용 부동산 더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뭐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파월 수습꺾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 2차 파동이 온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일각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연준 역시나 YCC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준금리에 의해서 시장금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습꺾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지금 파월 수습꺾기 현상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 미국의 경제 생활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국민들 빚 부담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거 부담 황금 수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선 엔타이블러스 역자산 효과에서 세수 거치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떨어집니다. 주가 떨어집니다. 역자산 효과에서 경기마저 침체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이거 정리됩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일단은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하나는 너무 지금까지 테일러준 측에서 보면 페드가 뭐냐? 니네도 잘못이다. 물가 안정의 우려가 2021년 4월에 있는데 그동안 문제 일시적이다. 평균 물가제에서 인플레를 키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뒤늦게 화들짝 작년 3월부터 올리다 보니까 경제 주출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올렸지 않습니까? 갤로핑. 요거 니네들 책임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요 금리를 좀 안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결론 나오는 겁니다. 동결됐다고 해서 자, 인트리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금리를 급등하는 현상을 잡을 수 있느냐? 요건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거 어떻게 잡습니까? 맞습니까? YCC를 동원했죠. 상한제를 두자. 4.5% 이상은 못 넘어가겠다. 5% 이상은 못 넘어가겠다. 하는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QT도 포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재무부가 국채를 팔면 민간에서 국제 수요 파괴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뭐냐? 중앙은행이 사줘야죠. 반드 모니테이션.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예일드 커브 컨트롤 상한에 통제하는 거죠. 예. 이런 조치들이 지금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 입장에서는 제3의 대안으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식 일본의 YCC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금 월 475씩 줄여나가는 QT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투자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예. 경쟁사긴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상황 똑같습니다. 2018년 이후에 한 개 부동산들이 증권사라든가 은행사들이 앞다퉈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 이런 데 앞다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집중했던 대도시가 집중했습니다. 그때는요, 마치 해외 부동산 사는 것이 뭐 잘하는 투자인 양 해가지고 그 한국의 대형일수록 한국의 금융사의 수요 경쟁까지 해서 가격을 부추겼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뭐든지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어떻게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전문가거든요. 예. 남이 좋을 때 참여하는 건 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가지 않고 세컨드리 가니까 자, 권리 해석할 때 전부 주무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만기가 고금리에 맞췄습니다. 자, 팔지도 어렵습니다. 설령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지금 선순위 이해는 주무술에 돌아갈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마치 2018년 전후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면 마치 글로벌 전문가로 추앙을 받고 높은 영광을 받았습니다는 교과서에 실릴 한국의 해외 부동산의 대표적인 실패사라고 꼽는 것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는 유연합니다. 언제든지 변화합니다. 지금 뭐냐? 고정된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는 겁니까? 페드 예측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